원래 저는 경영학과를 가려고 했었는데 재수까지 하고 나서 봤더니 경영학과 가기엔 성적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의외로 의원님도 되게 저희 같은 선택을 하시네요. 나초하긴 그렇잖아요. 이거 남는데 아깝다. 그렇죠. 이 친구는 사실 또 의료인은 아니거든요. 네. 이제 더 이상 의사 일을 안 하고 웹소설 작가이기 제가 때문에 글을 쓰고 있긴 합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라고. 대학병원 시절을 떠올리면서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도 정말 귀한 손님 모시고 소개도 좀 드리고 네네. 질문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죠. 혹시 네.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까봐 모르시는 분 많을 거예요. 간단하게 소개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주민 의원이라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나이점만 돼도 대강 다 알 텐데 네. 정말 대강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이제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처음에 저런 분이 계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는 이제 네. 거지갑이라는 별명과 함께 네. 딱 제 머릿속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친숙하다 그런 이미지로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대원외고 출신의 네.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시고 맞습니다. 네. 45회 사법고시를 합격하신 네. 넘사벽 엘리트시더라고요. 근데 별명이 거지갑. 네. 심지어 키도 저희 중에 제일 크셨어요. 아니 나무위 키 고쳐야 돼. 169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반드시 그래서 남의 키 사실 4cm를 그냥 저희 막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키 비슷하시구나. 친근하시다 진짜로. 그랬는데 들어오시는데 장신이신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실이 들어오길래 이거 제일 크세요, 지금. 저분 니시지? 이랬는데 사람들이 이제 나를 보고 거지갑이라고 부를 때 혹시 기분이 어떠신지. 제가 이제 초선 의원이 되고 나서 제가 거지갑이란 별명으로 불린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무슨 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SNS에 올리면 조금 있다가 야 거지갑이 그런 법 발의했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서 거지갑이 누구지? 이 법은 내가 발의한 건데 이거 내 건데? 내 내가 건데? 발의한 법인데? 누구지? 거지가 누구지? 그래서 네. 봤더니 이제 그 SNS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제가 거지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저를 거지갑이라고 불렀던 그 커뮤니티 글을 찾아가서 읽어보니까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가난해서가 아니라 굉장히 의정 활동에 집중하고 열심히 하느라고 외모에 신경을 안 써서 외모에 신경 안 써서 보이기가 거지같이 보이더라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열심히 일한다는 취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별명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문제는 이제 이 별명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떤 분들은 제가 스스로 가난하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다. 약간 코스프레 한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구나. 근데 가난하지 않더라.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 거 같아서 제 인터뷰 기사를 뭐 찾아보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재미삼아 찾아보시면 좋을 텐데 어느 인터뷰에서도 제가 가난하다고 한 적이 없어요. 이 별명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네네. 별명 주실 때마다 저는 가난하지 않지만 네.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외모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별명을 붙여주셔서 저는 만족합니다. 라고 다 답을 했지. 한 번도 전 가난해요. 이렇게 한 적이 없어. 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얼굴이 좀 가난하게 생겼을지 몰라도. 그 말씀을 하실 줄 몰랐는데. 저만 해도 근데 약간 그 테이블 위에서 네. 이렇게 맞아. 이렇게 주무시던 게 그 짤이 제일 기억이 나서 보니까 약간 일중독이시더라고요.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백남기라는 어르신이 계셨어요. 네. 재작년 11월 고 백남기 씨가 경찰 물대포에 맞고 쓰러지는 장면입니다. 머리를 다친 백 씨는 10달 넘게 치료를 받다 숨졌고 서울대병원은 사인을 병사라고 했다가 9달 만에 외인사로 사망진단서를 수정하기도 했죠. 그리고 검찰은 백 씨가 쓰러진 지 700일이 넘은 오늘에야 경찰 물대포가 사망 원인이라고 결론 내리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저도 그때 장례식장에 계속 있었어요. 왜냐면 좀 같이 있어주는 게, 국회의원이 같이 있어주는 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서울대 그 장례식장을 보시면은 방에 따라서는 바닥이 식당 같은 데는 그냥 타일 바닥이에요. 근데 거기를 회의실로 내주셔가지고 거기서는 바닥에 누워서 자기가 더 어려워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테이블 위가 좋은 자리야. 나름 좋은 자리라고 나는 하는데 상석을 택했는데 오해가 그러네요. 있다. 다른 분들은 어디선가 박스를 다 구해오셔서 깔고 주무시더라고요. 근데 저 박스도 없었고 자고 계신 분들 일어서 박스에 나눠 쓰자고 할 수도 없고 없죠. 그래서 그냥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찬바닥에서 잤었으니까 자는데
그걸 또 어떤 기자님이 찍어가지고 하일바닥에서 주무시면 네. 구하나서 생기죠. 너무 그랬던 사정이 있는 겁니다. 이낙준 선생님은 나름 박준민 의원님의 별명을 붙인 게 있어요. 개방방. 저희가 조금 불편합니다. 강주예요, 거지갑은 강주. 좀 그렇잖아요. 무협지 보시면은 네. 강자로 나옵니다. 아, 또 강아지 때리는 막대기를 들고 다니잖아. 맞아. 네. 별명이 근데 다른 것도 되게 많아요. 뭐 여러 가지 별명들이 많이 있었죠. 조정치라는 별명. 맞아. 제가 생긴 게 조정치라는 연예인 닮았다는 건데 실제로 제가 가수 이승환 콘서트에 초대를 받아서 놀러 갔었어요. 네. 근데 그때 또 초대받은 게스트 중에 조정치 씨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승환 님이 장난삼아 자기가 호명하면 나오라고 하면서 네. 자 조정치 씨 모시겠습니다. 근데 저를 올려보낸 거예요. 그랬던 그 정도로 제가 닮아 보인다고. 네. 저는 예전에 무한도전을 봐가지고 예. 굉장히 또 인상 깊게 박주 바리바리 네, 맞아요. 법안 발의를 많이 법안 한다. 발의를 많이 네. 한다. 그때 제가 초선 때 법안 발의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마침 또 출연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청소 노동자분들이 계셨고 또 장애인분들도 계셨는데 네네. 그분들이 이제 출연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법안들을 보니까 제가 다 발의한 것들 이대로 그래서 그거 제가 발의했어요. 바로 거기서 이제 별명을 바리바리 박주바리다 이렇게 붙여주시더라고요. 다 마음에 드는 별명들이신가 봐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거지갑조차도 네. 저는 뭐 좋아하는 별명이고 좋은 뜻에서 붙은 네. 거니까요, 사실. 이제 또 궁금한 게 이렇게 엘리트 코스를 밟으시고 이후에 인권 변호사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그냥 인권 변호사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지는 한 번도 제가 알아본 적이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한번 뭐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인권 변호사란 따로 만들어진 직역은 없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들 중에 인권 활동 또는 공익 활동을 많이 하는 변호사들을 보통 그렇게 부르고요. 요즘에는 인권 변호사라는 표현보다는 공익 변호사라는 표현을 많이 부르는데 이게 인권이라는 개념보다 조금 넓은 공익적 활동들을 한다는 거 하나 정도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 공적인 일만 한 건 아니고 당연히 이제 그 변호사로서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영리 활동도 하는데 일부 시간과 이런 것들을 빼서 이제 공익 활동들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로펌에 있으면서도 이제 공익 사건들 돈 안 받고 한다든지 공적인 어떤 이슈와 관련된 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활동을 했었고 좀 지나서는 민변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아예 민변이라는 단체에 제가 상근하면서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민변에 출근을 하면서 이제 공익 소송들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완전히 제 개인적인 영리 활동 안 하고 그 당시 이제 가슴 아팠던 분들 그러니까 세월호 가족분들 이런 분들 옆에 제가 있으면서 그런 활동들을 했던 것들을 가리켜서 걔는 이제 인권 활동 또는 공익 활동을 하는 변호사다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그렇게 거죠. 붙이는 거지 이게 공식적인 직함이나 직역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의사들이 그러니까 의료봉사를 가는 것과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통하는 느낌이 있네요. 국경 없는 의사에 소속돼가지고 그러다가, 네. 계속 몇 달씩 나간다든지 이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계기가 있었을까요? 아예 그 민변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는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굉장히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의 그 친구들은 다 평범한 수준은 넘는 그쵸. 수준이었어요. 대원에 네. 정말 이악 물고 공부를 했고 그 결과 이제 건강을 되게 많이 잃게 됐어요. 오히려. 고등학생이 그래서 이제 재수를 했는데 재수하고 나서 보니까 성적이 원래 저는 경영학과를 가려고 그랬었는데 재수까지 하고 나서 봤더니 경영학과 가기에는 성적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의외로 의원님도 되게 저희 같은 선택을 하시네요. 나초하게 그렇잖아요. 이거 남는데 아깝다. 비슷하네요. 선택은 뭐야? 네. 서울대 법대? 그럼 서울대 법대 가지 마. 그래서 그래서 갔고 막상 들어가서는 네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너무 공부만 했으니까 네네. 공부 이외에 다른 걸 좀 다양하게 해보자. 그래서 선배들이 이제 집회 나가자 그러면 집회 나가고 철고촌 가자 그러면 철고촌 가고 농촌 가서 봉사활동하자 그러면 봉사활동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좀 생각이 조금씩 바뀌면서 뭔가 사람들 위해서 제가 봉사하고 있다고 느낄 때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졸업하고도 그런 사회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제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작은 철고촌에 이제 봉사하러 갔는데 그 철고촌에 있는 분들이 구청장을 만나러 간다 그래서 저를 같이
데리고 간 거예요. 너 서울대 법대라면 가서 얘기도 잘해. 얘기 좀 어. 해. 키도 크시고 하니까. 눈치도 있으시고 하니까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약속은 돼 있다 그랬는데 겨울이었는데 네. 건물 안에 들어오게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한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이상 기다리면서 그날 눈이 오는데 눈을 펑펑 맞았어요. 그러고 나서 하염없이 이제 집에 오는 버스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나지는 못하신 거예요? 결국 못 만났어요. 그 당시 이제 변호사가 워낙 더 적었어요. 엄청 적었고 사회적 대접을 좀 많이 받을 때라서 내가 어차피 사회운동 할 거면 변호사 자격을 따가지고 사회운동 했으면 이분들을 그래도 구청장을 만나게는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군대를 갔다 와서 그럼 난 사법시험을 좀 보겠다. 나중에 이제 변호사가 됐고 변호사가 된 목적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뭔가 사회 뭔가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려고 된 거다 보니까 돈 버는 활동하면서도 계속 이제 공익으로 일할 걸 찾게 되고 그러면서도 계속 갈증을 느끼다가 아예 내가 전업으로 그럼 차라리 그래서 네, 몇 년이라도 전업으로 하고 한번 내가 봉사 또는 공익활동 하자라고 해서 민변에 들어갔고 민변에 들어가서 조금 있다가 세월호 참사가 터지면서 이제 민변에도 있지 못하고 그냥 가족분들 옆에 세월호 가족분들 옆에 있으면서 이제 쭉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참 부끄러워지는 게 있네요. 저도 약간 그 봉사다니는 게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항상 뒤로 미루게 되거든요. 애들 대학까지 보내고 여기까지는 하고 뭐 집은 사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루다 보면 언제 갈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중간에 그냥 탁 결심을 하셨다는 게 그러니까요. 대단하십니다. 혹시 인권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혹은 인물 같은 게 있으신지 제가 뭐 소송 같은 경우 굉장히 여러 가지를 좀 했었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맨날 자랑하고 다니는 소송이 뭐냐면 과거에는 해가 지면 어떠한 이유로든 어떤 장소에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시간대건 해가 일단 지고 나면 집회를 아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게 있었구나. 네. 그걸 야간 집회 금지 규정이라고 했어요. 그런 거 맞습니다.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이 있다고 촛불 집회가 한창 있었었어요. 네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는데 이유가 딴 게 없었어요. 해가 졌는데 왜 집회를 해? 하고 다 잡아가는 거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황당했던 게 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과격하고 문제 있다라고 느꼈던 보도를 보면 막 쇠파이프를 휘두르기도 하고 화염병을 던지기도 하고 그런 장면만 봤고 그런 때만 경찰들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집회를 해산시키거나 체포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네들은 그냥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거나 얘기를 들으면서 박수를 치고 있었는데 해가 졌는데 니들 왜 그래 하고 다 잡아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평화롭게 했는데도 잡아가네? 이 조항이 너무나 집회의 자유를 억누른다라고 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거의 한 1년 반, 2년 만에 이게 위헌적이라는 판결을 받아서 그 뒤로는 신고하고 여러 가지 그 규정만 지키면 해가 져도 주관과 동일하게 집회를 할 수 있게 돼서 그 소송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공도 많이 들였고 정말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그 뒤에 또 사회도 많이 바꿨고 이런 게 그렇게 해서 수정이 되면서 사실은 본인의 생각하고 다른 시위들조차도 자유를 얻는 거지만 이게 약간 볼테르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네요. 너의 말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부당하게 그 처벌을 받는다면 내가 너 옆에 서겠다. 네. 약간 그런 느낌의 표현의 자유 관련돼서 제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집회 시위라든지 명예훼손 뭐 등등등 여러 사건들을 소송을 제기했고 살수차를 동원하는 거라든지 집회 때 그런 부분도 제가 위헌 판결 여러 개를 받았죠. 그 요즘 살수차 사라졌잖아요. 위험한. 그렇군요. 네. 그게 그래서 없어진 거구나. 네. 재밌는 사연도 있으셨을까요? 노점상 분들을 변호한 적이 있는데 이 노점상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개중에 굉장히 거칠게 사셨던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소송 진행 과정이 결과는 굉장히 좋았는데 과정에서 본인들 오해를 약간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출정에 있었던 변호사인 저를 저는 당연히 이게 노점상 그분들 돈 없을 거니까 공짜로 해드렸는데 불구하고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이제 거기 변호사 너 잠깐 서봐. 이래서 법정 밖에서 법원의 뜰에 서 있는데 진짜 무서운데요? 40-50명이 둘러싸여서 욕을 하시는데 욕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분이 딱 이렇게 해서 신문지에 쌓인 거를 뭐예요? 네? 진짜요? 칼이요, 칼. 진짜로요? 네, 칼을 딱 하시면서 막 이렇게 하셔서 제가 이 순간을 내가 어떻게든 모면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동시에 화가 약간 나더라고요. 그치. 진짜 열심히 해요.
지금 이 소송 진행도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가 정말 표정 딱 잡고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다. 굉장히 화가 난 목소리로 명확하게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그게 믿음이 가셨나 봐요. 그래서 칼을 집어넣으시고 앞으로 열심히 해라고 해서 했던데 저는 그때 솔직히 처음에는 이걸 보는 순간 저는 진짜 죽는구나 생각했어요. 죽는구나 생각했어요. 무섭죠. 네. 근데 거기서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 정도로 하셨으면은 개방방주가 맞나? 강단이 있으시네요. 네, 여기에서 내가 살 길을 하시대요? 네, 오히려 길을 올리는 거다. 아니 근데 약간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 거예요. 이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거예요. 네. 그쵸. 아니 나는 계속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하지만 뭐 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라면 그 자리에서 울었을 수도 있거든요. 눈물도 안 나와. 눈물도 안 나. 지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계신데 네. 환자 입장 또는 보호자 입장에서 병원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 물론이죠. 지금 말씀하시니까 바로 떠오르는 장면이 두 장면인데 하나는 제가 딸이 되게 어려요. 늦게 얻었어요. 어렵게 얻어가지고 지금 현재 7살인데 저희 아이랑 거의 동갑이네요. 이 친구가 4살 때였나? 열이 막 오르고 나중에 봤더니 폐렴이더라고요. 막 오르고 막 하는데 그날 힘들었던 일이 많이 겹쳤던 게 그 무렵에 제가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을 냈는데 이게 좀 잘못 알려져서 난민을 제한 없이 수용하는 법으로 잘못 알려졌어요. 그래서 문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데 핸드폰이 꺼져요. 키면은 꺼져버리고 핸드폰이 꺼져. 이걸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어떤 게 힘들었냐면 아이가 갈 응급실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저도 핸드폰은 전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 전화를 쓸 수가 없으니까 이 문자 보내시는 분을 제가 욕하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 진짜 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사실 자연스럽게 나오는 아이가 그러면은 화나죠.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어렵게 이제 응급실에 찾고 있는데 아는 분이 자기네 쪽 응급실에 오면 빨리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고민했어요. 야, 쟤 짝꿍 무조건 가야 된다. 애가 지금 죽으려고 그런다. 근데 제가 그래도 국회의원인데 그건 안 돼. 이래가지고 제가 그냥 원래 가 있던 병원에서 오래 기다렸다가 이제 진찰을 받았는데 그때 제 짝꿍이 그때와 그때 이후로 한참 동안 너희 그렇지. 그럴만 하죠. 어떤 그 기억이 하나 남고 또 하나 이제 작년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새벽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숨을 잘 못 쉬신다고 전화하셔서 이제 아버님이 이제 구급차 안에서도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돌아가실 것 같다는 거예요. 이 구급차 대원들이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이런데 어떻게든 가긴 갔어요. 가서 이제 정말 이제 곧 돌아가시나 싶었는데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시고 나서 그날 저녁 때쯤에 올라와서 잠깐 뵐 수 있을 정도는 됐다라고 해서 올라가서 아버님하고 짧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 의료진들이 각별히 이제 고생을 해주신 덕분이었겠죠.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냥 제 손을 잡고 되게 고맙다고 그 얘기를 해주셔서 그 얘기를 듣고 또 아버님 또 아마 그 말씀 하시고 헤어지게 돼서 그나마 좀 마음이 그거는 근데 되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급하게 이용했던 경험은 최근에 그렇게 2번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인분들께 굉장히 감사해요. 제가 사실은 틈이 나면 이런 말씀도 직접 좀 드리고 싶었던 적도 있어요. 의료인분들이 고생하신 덕분에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저와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거나 가지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일이라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친구는 사실 또 의료인은 아니거든요. 네. 이제 더 이상 의사 일을 안 하고 웹소설작가 지금 글 쓰고 있긴 합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라고. 대학병원 시절을 떠올리면서 10년 전을 떠올리면서 그 말을 왜 네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10년 전에 프렌즈인데 사실 저희 구독자들은 이제 닥터 프렌즈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뭐 저는 근데 진짜 기회가 될 때 한번 의료인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의료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하실 수도 있고 또 그래야 또 환자 입장에서는 또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만드는 일에 다 같이 좀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한 번은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사실 저는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 사실 의사들끼리는 예전에 그게 있었거든요. 병원 갈 때 의사라고 밝히는지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아, 그치. 국회의원님은 동사무소 갈 때. 전혀 안 그러고요. 실제로 제가 네. 게시판에 저에 대한 글이 하나 올라서 엄청 회자되면서 제가 공격받았던 적이 있는데 뭔데요? 저희 지역에 사신다고 하는 분이 글을 쓴 거예요. 내가 어느 은행에 가서 은행 일을 보려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박주민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더니 나 국회의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순서를 무시하고 은행 업무를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불친절하게 대하는 듯한 은행 직원들에게 뭐 내가 여기 예금이 얼마인 줄 아느냐 나 국회의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소란을 떨고 갔다. 이런 글을 쫙 쓰셨어요. 진짜 너무 리얼하게. 디테일하다. 리얼하게. 네. 어느 은행에 어디 지점이라는 것까지 다 시간대까지 다 사람들이 그 디테일함과 이 자세한 묘사를 보고 이걸 거짓말이라고 하기 어렵겠죠. 네. 근데 다행히 제가 그때 의원회관에 있었고 예. 아, 알리바이가. 알리바이. 저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 시민사회 단체들하고 함께 앉아서 간담회라는데 보통 간담회라면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요. 시민단체도 찍고 저도 찍는데 마침 시계가 나온 거야. 그 사람이 그 쓴 글 속에 제가 그 은행 지점이 있었던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에 제가 의원회관에서 다른 단체들과 만나서 제가 그 사진 한 방을 끝내버렸어요. 제가 만약에 뭐 어딜 가서 제가 국회의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아, 그쵸. 없죠. 오히려 그리고 훨씬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끝났는데 네. 혹시 따로 또 약간 나 이런 면도 있다 아니면 나 이런 거 한번 꼭 말하고 싶었다라는 거 있으시면은 저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 가난하진 않고요. 그리고 잘 안 씻고 다니지도 않고요. 나름 잘 씻는데도 지저분해 보이는 특성이 있는 거고요. 뭐 제가 옷 고르거나 이런 재주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좀 검은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한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또 뭐 맞춰 입기도 편하고 해서 그런 거 입고 다니는데 오늘 저희 동네 축제 부스 행사들을 하는데 공짜로 해주는 부스 중에 그 퍼스널 컬러? 해주는데 했더니 전혀 뜻밖의 색깔들을 보내줘요. 어떤 색깔? 파스텔 톤에. 그런 게 어울린다고. 저는 이런 검은색, 뭐 회색 이런 것만 입고 다녔거든요. 한번 분홍색 셔츠를 하고 분홍색 이런 거를 오히려 어울린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그런 걸 잘 몰라서 그런 것 뿐이지 제가 안경다리 부러진 안경다리를 한번 쓰고 사진 맞아요. 네. 그것도 지금도 공격받고 있거든요. 제가 요즘 부러진 안경을 사실 쓰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짧게 말씀 애가 어리니까 침대 위에서 막 뛰어놀고 제가 재우는데 제 안경을 밟은 거예요. 근데 저는 예비 안경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안경이 부러져가지고 못 쓰고 다녔던 경험을 못 해봤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굳이 예비 안경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집에 예비 안경은 없었어요. 대신에 안경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순간 접착제를 편의점에 급하게 사서 붙여봤는데 안 붙고 밤에 11시가 다 되니까 안경점은 안 열고 다음날 아침에 8시에 또 안경점 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보고 읽고 사람도 알아봐야 되니까 부러진 안경을 가져가서 이렇게 딱 한 건데 그 순간. 그걸 또 찍어서 근데 그거 찍은 것도 사진에 설명은 없어요. 부러진 안경을 쓴 박주민인데 다 이걸 가난 코스프레 하더니 뭐 안경테도 부러진 거 쓰고 뭐 이런 식의 댓글을 막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가 SNS에 우리 의원실 그 식구들께서 올렸어요.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부러진 안경을 썼을 뿐입니다. 근데 소용없더라고. 이미 다 퍼졌고. 그래서 뭐 박주민 뭐 가난 코스프레 하면 부러진 안경테 쓴 놈 뭐 이런 거. 심지어 이번에 제가 총선 때 인사했더니 저를 반대하시거나 싫어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안경테 부러지는 거 안 쓰네 이러면서 안경테 좋아 보이는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통 이게 그게 공격하는 건 한마디로 공격하는데 해명을 하려면 진짜 그또 해명은 아무도 안 보고. 그러게요. 저는 약간 오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오해가 좀 풀렸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근데 좋았습니다. 해명을 좀 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즐겁게 사실 촬영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저희가 인간 박주민 의원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왕에 모셨는데 이렇게 그냥 사담만 하고 가기는 이것도 너무 즐겁지만 아쉬우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직면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또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유익한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